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는데 많이 익숙해졌죠? 여러분들도 또 이 공부하는 환경, 우리 그 동영상 이런 환경에서 많이 익숙해졌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그 동영상 강의하고 좀 다른 점은 현장 강의가 아니고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합니다. 선생님이 스튜디오 강의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앞에 학생들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혼자 웃고 떠드는 겁니다. 알겠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알겠어요? 학생들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딱딱하게 하면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도 딱딱해져.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혼자 별의별 생쇼를 다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라와 주세요. 말하면 대답도 하고 말이죠.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 강의의 특징은 이렇게 두 개의 카메라를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파워포인트를 많이 제공해 주죠. 이 파워포인트는 사실은 우리가 현장에 선다면 일일이 다 판서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판서를 하고 있는 그동안에 어때? 예, 시간이 계속 흘러가죠. 그 흘러가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미리 전부 다 판서를 해놓은 셈입니다.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 훨씬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고요. 선생님이 갈겨 쓰는 그런 필기체의 글씨보다는 파워포인트로 정자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게 나중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그 모바일로 보더라도 훨씬 더 화면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찍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여러분들 짜증나지 않게 또 즐겁게 다양하게 머릿속에 깊이 인상 박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따라와 주십시오. 알겠죠? 또 한편은 그냥 강의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뭔가 남다른 게 있어. 그래서 공부도 훨씬 더 잘 될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결국 시험장에도 멋있게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에 다가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한제국의 성립 이거 우리가 이제 다 봤었죠. 그 본 내용을 다시 텍스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텍스트를 통해서 여러분과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자, 여러분 교재로는 94쪽이군요. 94쪽. 대한제국 성립 다 나왔죠. 1897년 연도 대한제국은 1897년 그 전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아간파천 1892년 2월 그리고 1897년 10월 달에 아간파천 한 지 꼭 얼마 만이에요? 거의 1년 만이죠. 1년 만에 컴백했습니다. 지금의 덕수궁으로. 그죠? 그 당시는 경운궁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이라고 하고, 예, 연호를,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종임금이 황제가 되고, 황제가 주권을 다 차지했습니다. 황제 주권국가라는 의미에서 대한제국이죠. 지금은 뭐야? 우리가 민주공화국, 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1조 내용처럼 말이야. 국민한테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예, 여기는 뭐라고? 황제한테 오로지 주권이 있기 때문에 예, 대한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했는데 자, 이쯤에서 우리가 연호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연호는 이제 원래 중국에서 사용했습니다. 자, 중국 한무제 때부터 연호를 사용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중국식 그런 연호를 우리가 쓰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는 특히. 조선시대는 중국의 명색이 중국을 4대의 예로서 섬겼잖아. 그것이 조선의 어쩌면 강대국인 중국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중국을 달래면서 우리 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조선의 고도의 외교 전술이었는지도 몰라요. 알겠죠? 그래서 조선 초기 우리가 15세기 이제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15세기 외교 관계를 보면은 중국을 섬기는 척 제스처는 섬기지만 내용상 어떻습니까? 실리를 다 취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형님이라고 이렇게 알랑방구를 끼면서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형님 하면서 돈 좀 빌려주세요. 이것 좀 쳐주면 안 될까요? 나 저거 욕심나는데 하면서 형님 거 다 거덜내게 뺏어오는 그런 전략을 썼던 게 바로 누구야? 조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그 우리도 드디어 예, 처음에 1894년에 그죠? 1894년부터 1895년 사이에 뭘 했었나요? 그렇죠. 이때 갑오개혁을 했었습니다. 갑오개혁. 갑오개혁 때 우리는 처음으로 뭘 썼느냐? 개국연호를 사용했어요. 이때는 특별하게 연호 이름을 쓰지 않고 아 그래 이 조선이란 나라를 처음 세운 게 1392년이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처음 세운 그 해를 개국 1년이라고 보자. 이게 개국 1년. 알겠어요? 그래서 개국 1년 이후 1895년이면 어때요? 개국 몇 년이 되겠어? 개국 503년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이렇게 해서 갑오개혁 때 그 당시를 개국 503년 이렇게 삼았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이때는 개국 연호라고 했지만 개국이라는 그래서 이성계 때부터 시작해서 몇 년 지났냐 이런 의미로 503년 개국 503년 이런 연호를 사용했고 지금 이제 뭡니까 지금 이전에 1896년에 그 다음에 1896년에 예, 을미사변 이후 을미개혁 때 김홍집 이찬해각 때죠. 그때가 을미개혁 때 뭘 했냐면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어요. 알겠어요?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건양. 그래서 이 건양은 1897년까지 사용했습니다. 96년부터 97년까지. 그리고 지금 1897년 됐잖아요. 이때 이제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광무. 그죠? 광무. 그리고 이 광무는 1897년부터 1907년까지 사용합니다. 1907년 고종임금이 누구 때문에 예, 일본 놈들이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잖아. 그래서 고종 아들인 누구야? 순종을 왕위에 옹립했죠. 그래서 순종이 황제가 되자 새로운 연호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 이제 명청대가 되면 한 황제에 하나의 연호를 쓴다. 일세 일원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황제가 바뀌었으니까 고종 황제에서 순종 황제로 바뀌었으니까 연호를 바꾸자 해가지고 광무에서 뭘 썼어요? 광무에서 예, 융희라는 연호를 썼어요. 그래서 1907년이 융희 1년, 1908년이 융희 2년, 1909년이 융희 3년, 1910년이 융희 4년. 우리는 융희 4년에 망했습니다. 왜?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잖아. 그래서 조선 전체를 통틀어서 연호를 쓴 게 개국연호 이건 빼고 건양, 광무, 융희 이거밖에 없으니까 외워야 될까? 그냥 넘어가 버려야 될까? 외워야 됩니다. 연도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굳이 선생님이 이런 연도를 얘기하는 것은 시험에 연도를 내지 않고 광무 3년 또는 뭐 광무 3년 뭐 또 뭐야? 광무 건양 2년 또는 뭐 융희 1년 이런 말을 하면 그때가 융희 1년은 1907년이구나. 광무 3년은 뭐 1900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사요에 연도를 숨겨놓고 요걸 숨기고 건양 몇 년, 광무 몇 년, 융희 몇 년 이런 문제가 나와버리면 이걸 머릿속에 담아놓지 않고 있다가는 아주 그냥 되게 당황스럽게 답을 못 찾거나 헤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순서를 먼저 잘 알아두실 것 건양, 그 다음에 광무, 그리고 융희 두 개를 고종임금이 썼고 융희를 순종 황제가 썼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국 국제를 반포했는데 대한국 국제란 뭐냐면 대한제국의 헌법과 같은 것을 대한국 국제라고 그래요. 말이 그 비슷비슷하니까 헷갈리기 쉬운데 대한제국의 헌법과 비슷한 걸 뭐라고? 대한국 국제라고 한다. 이 대한국 국제 내용이 뭘까요? 모든 주권은 황제한테 있다. 군사권도 황제한테 있다. 외교권도 황제한테 있다. 사법권도 황제한테 있다. 전부 다 이런 식이니까 굳이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돼. 알겠어요? 그야말로 대한제국이 황제국가임을 전제 황권을 강화시키는 황제국가임을 나타내는 그런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와 있죠. 황제가 국군,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다 갖고 있다.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근대적인 토지제도와 지세제도 정비. 이거 잘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전사업을 새로 시행하고 지계라고 하는 선생님이 다 설명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지계라고 하는 토지 문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누가 보장해준다? 국가가 보장해준다. 정부가 보장해준다. 알겠어요? 그래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공권력이 보장해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근대적 토지 소유권 개념이라고 해요. 여러분 말로 한번 따라서 해봐. 뭐라고? 근대적 토지 소유권 개념. 잘했어요. 알겠죠? 이렇게. 자, 우리는 이미 광무개혁 때 대한제국 시대에 근대적 토지 소유권, 즉 개인의 사적 소유를, 개인 재산의 사적 소유를 인정해줬다 이거야. 그런데 일본 놈들이 나중에 1910년대에 뭐 했어요? 토지 조사 사업을 단행하고 그러면서 그때 명분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개념을 마련해 주려고 그래. 이렇게 거짓말 쳤단 말이야. 야, 이 새끼들아 지랄마. 우리는 이미 옛날 광무 황제께서 누구요? 그 고종 황제께서 이미 광무 개혁 때 양전 사업을 단행하고 지계를 발급해 줌으로써 너네들이 지금 명분으로 세우려고 하는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는 우리는 이미 훨씬 이전에 이미 우리도 갖고 있었어. 알겠죠? 이렇게 일본의 거짓말을 드러내게 만드는 그런 조항이니까 시험에 잘 내죠? 3번 봐봐요. 그런데 누가 양전사업 이걸 반대했느냐, 지계 발급 반대했느냐,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되게 땅 가진 지주들이 땅을 소유해서 지주들의 재산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셈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아직 소유권을 확실하게 확보하지 못한 농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농민들의 반발이 있었고요. 또 일본의 압력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중단되고 말았다. 결과를 좀 잘 알아두실 거. 성공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계 발급이라든지 양전사업이 광무개혁 때 양전사업은 성공하지 못했다. 알겠죠? 특히 농민의 반발이 있었다. 농민한테 땅을 마련해주고 농민의 소유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그런 지계 발급. 알겠어요? 그런 것들은 아니었다 이거야. 그 다음 이제 4번도 의외로 잘 나옵니다. 대한제국 때 여러 가지 식산흥업 정책을 단행했다. 그러니까 황제가 근대적인 시설이나 근대적인 산업이나 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마련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철도라든지 전기, 해운 또는 광업, 금융 이런 분야에서 공장이나 회사들이 설립됐고 또 그런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외국의 유학생들을 보내기도 하고 실업학교나 기술교육기관도 세워졌다. 잘 알아두십시오. 시점이 언제라고? 항상 역사는 시간의 학문이니까 이런 일들이 언제 있었냐를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무개혁 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고 황실 재정을 늘리는 방향으로 시행돼서 별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근본적으로 광무개혁은 이름만 개혁이었지 별로 개혁된 게 없습니다. 의욕만 앞섰지 실제로는 잘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은 95페이지에 원수부를 두고 황제가 군대를 직접 건드리기도 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아까 말씀드린 대한국 국제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파워포인트로 다 살펴본 것들입니다.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고 그랬습니다.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간도 문제가 나왔어요. 간도. 19세기 후반부터 간도로 이주하는 한민족이 늘어나면서 왜 하필 19세기 후반부터 간도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느냐? 뭔가 인구가 이동할 때는 그 지방이 살기 힘드니까 이동합니다. 게르만 민족의 이동, 로마로 게르만족이 이동한 이유는 뭐예요? 훈족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저쪽에서 흉노족, 우리 동양에서는 걔들을 흉노족이라고 불렀는데 걔네들이 서양에 가면 뭐가 되는 거야? 훈족이 되고 이 훈족이 지금도 헝가리 나라 그 이름이 비슷하다. 헝가리 알겠어요? 헝가리가 훈족이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게르만족이 밀고 내려와서 말이야. 결국 로마로 이제 게르만족이 갑니다. 그 훈족들 때문에 알겠죠? 훈족들 때문에 게르만족이 로마로 진공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게르만족의 이동 원인은 바로 그 게르만이 있었던 그곳이 살기 힘드니까 그래. 농사도 잘 안 되고 훈족이 쳐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19세기에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 놔두고 간도로 많이 갔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19세기는 우리나라가 살기 힘들었었어요. 어떤 놈들 때문에? 세도 정치가 더 놈들 때문에. 그래 안 그래? 세도 정치, 삼정문란, 밀란 발생. 그 밀란의 와중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달구지에 소달구지에 식구들 싣고 개나라 보침 싸매고 해가지고 어디로? 저 옛날 고구려의 땅, 또 옛날 그 고조선의 땅, 발해의 땅,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 넓은 토지를 향해서 나가자.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그 발생지로 삼고 있는 만주족, 청나라 놈들하고 이제 영토 분쟁이 생겼다라고 했죠. 그 옆에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고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에서 토문강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더욱더 커졌다라고 했습니다. 96쪽 들어가 보세요. 간도 문제의 전개 과정 꼼꼼하게 잘 읽어보십시오. 선생님이 옆에다가 따로 하나를 더 정리해 드리겠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1883년에 누가 이 간도 문제와 관련된 사람이 있는데 어윤중이라는 사람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 어윤중은 그 당시에 이제 간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건너가니까 간도 그 압록강 건너 그 국경 지방을 잘 다스리고 우리 교민들을 보호하고 특히 북방 청나라와 무역 관계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영토 문제라든지 국경 문제라든지 또 북방 무역을 관장하기 위해서 뭘 파견했다고? 어윤중을 서북경략사라는 이름으로 파견했어.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이름을 좀 알아두십시오. 서북경략사 전부 다 뭐랑 관련된 거예요? 간도 지역과 관련된 사람과 관직명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1885년이면 어윤중이 서북경략사로 파견된 그 다음 해입니다. 2년 후죠. 이때는 이제 뭐냐? 이때는 토문감계사. 역시 토문강을
그 토문강 때문에 청과 우리나라 사이에 영토 분쟁이 생겼으니까 그래 우리가 진짜 토문강이 어딘지 한번 그 백선 정계비 비물록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청나라 놈들 사질들하고 우리 그 누가 갔냐면 여기에 토문감계사로 이중하라는 분이 갔어요. 이중하. 그래서 어윤중과 함께 이중하도 알아두실 것. 그리고 1902년에 나중에 또 누구예요? 간도관리사로 자 누굽니까? 예, 이범윤이가 파견됐습니다. 여러분 사람 이름 어윤중, 이중하, 이범윤. 다시 해보세요. 누구? 어윤중, 예, 이중하, 이범윤. 어윤중은 뭐라고요? 서북경략사. 이중하는 뭐라고? 토문감계사. 그 다음에 네, 이범윤은 간도관리사. 우리 교재에는 지금 간도관리사 이범윤만 나왔죠. 그러나 혹시 서북경략사, 토문감계사, 어윤중, 이범윤 이런 사람들이 나와도 전부 다 이 사람들은 간도와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은 독도는 누구랑 관련돼요? 안용보가 관련되죠. 그래 안 그래? 안용보가 관련됩니다. 안용보이 가서 말이에요. 일본까지 쫓아가서 일본 놈들 혼내주고 와서 예, 독도에 와서 고기잡이를 못하게 하고 나무를 울릉도에서 벌치하지 못하게 아예 그냥 서약서까지 받아왔잖아. 그러니까 안용복이 중요하다면 간도는 이렇게 간도와 관련된 사람은 예, 어윤중, 이중하, 이범윤 이런 사람들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 간도와 관련해서 기억해 둘 게 1909년에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맺은 뭐라고? 간도협약이다. 알겠어요? 그래서 간도협약은 을사조약 이후 간도 기속 문제는 청일 간의 외교 문제가 됐다. 왜 그랬을까요? 을사조약 때 우리는 외교권을 박탈당했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외교 문제를 누가 가져가 버린 거야? 일본 놈들이 주도권을 딱 갖고 청과 예, 그 협상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한테 야 너네 그렇게 간도 갖고 싶었어? 조선하고 맨날 이거 놓고 싸웠다며 서로 달라고? 알았어 우리가 줄게. 대신 너네는 우리한테 뭐 줄래? 세상 만사가 다 기브 앤 테이크 아닌가? 우리가 너네 줬으니 너네는 우리한테 뭘 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철도 부설권, 동청철도 부설권 또는 뭐 푸순탄광 개발권 이런 것들을 뺏어왔어요. 나쁜 놈들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 논리적으로 또는 뭐 국제법상 얘기를 하자면 야 이 새끼들아 을사조약 자체가 1905년 을사조약 자체가 고종임금의 도장이 없는 알겠어요? 사기성 조약이다 이거야. 그리고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조약. 그 당시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1905년은 고종 황제가 황제로서 주권을 갖고 있죠. 황제 국가는 황제가 주권자니까 주권자의 도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황제의 도장이 없는 조약은 무효다 이거야. 을사조약이 무효이면 을사조약 때문에 외교권을 박탈당했다는 이유로 일본이 우리를 대신해서 청과 조약을 맺었는데 을사조약이 무효면 원인 무효잖아요. 을사조약이 무효이니까 간도협약도 무효다 이거야. 논리적으로. 그러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영토란 논리나 법리로 법으로 따지는 국제법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 영토란 힘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결국 이제 그래서 이런 영토 문제 때문에 전쟁이 터지기도 하고 서로 그것을 차지하려고 싸우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힘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독도는 별로 어렵잖아요. 독도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1900년대부터 우리는 울릉도의 속도로서 독도를 관할했었고 우리 영토는 분명했다. 이미 삼국시대부터 우리 땅이었다. 기정사실화돼 있다.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새로운 지도들이 막 속속 발견돼 가지고 점점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임이 점점 명확해지지만 계속 일본 놈들이 우깁니다. 일본의 우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일본 놈들은 전통적으로 지네 국내가 어려우면 국내의 관심을 대외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일본이 20년 넘게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 완전 일본 불황이야.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황이 장기화되면 일본 놈들 안에서 일본 나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본 지배층에 대한 불만이 많겠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지네들 지도자들한테 지네 정치가들한테 갖고 있는 이 불만을 다른 데로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항상 관심을 어때요? 센카쿠 열도랄지 그죠? 또는 뭐 사할린이랄지 우리의 독도랄지 이렇게 영토 분쟁을 이렇게 가지고 국민들의 흥분된 상태를 대외 지역으로 관심을 돌려고 하는 아주 그런 고도의 심리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보십시오.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온 것도 말이에요. 그 일본의 전국시대라고는 대혼란기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수습했습니다. 그 수습한 이후에 국내의 전쟁 이후에 패전 제후들의 불만 알겠죠? 또는
일본 내부의 불만 이것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어때요? 임진왜란을 일으킨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정명가도 명나라를 칠 테니까 조선은 길을 비켜달라라고 명분은 명을 친다고 했지만 쟤네들이 명을 칠 깜냥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 전쟁을 일으켜서 국내의 불만을 대로 돌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 이거야. 알겠죠? 우리가 이제 지금 좀 이따 또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바로 이 시점에서도 일본이 알겠어요? 일본이 1905년 롤전쟁을 일으키고 그 무렵에도 역시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이전 우리 개항 무렵 1897년 우리를 개항하기 시키기 이전에도 한국을 점령하자 이렇게 정한론이 대두된 것은 전부 다 뭐냐? 일본의 국내의 문제를 대로 환기시키기 위한 알겠죠? 관심을 돌려놓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이 자꾸 독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지그들이 말이에요. 살기 힘드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일본의 관심을 대로 돌리기 위한 일본 극우파, 그죠? 일본 집권 세력이 지금 완전히 극우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를 이렇게 자극하는 거예요. 괜히 덩달아 흥분하지 말고 여러분들 차분하게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영토 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증거 자료며 지도며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재판을 하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이 있으면 뺏기지 않아요. 힘이 없으면 나라까지 잃어먹잖아. 그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간도와 관련된 백두산 정계비 내용 다 알 겁니다. 그 다음에 간도협약 그리고 울릉도 독도 재개척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독도는 우리 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8쪽을 보시면은 개항 이후에 외국과 맺은 조약 총정리 한 판에 볼 수 있도록 다 정리해놨습니다. 알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거론한 조약만 보세요. 조일수호조규, 조일수호조규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강화도 조약이라고도 하죠. 그래 안 그래? 강화도 조약. 그 다음에 조일수호조규 부록 내용, 조일무역규칙, 또 부산항 조개조약, 원산항 개항조약 이렇게 항구를 하나씩 열 때마다 일본하고 따로따로 조약을 체결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죠? 기타 이제 조미 수호 통상조약은 미국과 조약을 말하고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적 다 배웠습니다. 청일전쟁 이후에 청나라 놈들도 우리 조선을 경제적으로 먹으려고 알겠어요? 혈안이 됐었다. 그래서 청과 일본 사이에 경제적 각축전이 시작되었다. 그 결말은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로 난다. 여러분들이 다 배웠을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도 한 번씩 꼼꼼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 조약들을 이 책 저 책에서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묶어서 순서별로 내용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책의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단계 진도를 나가는데 역시 이제 우리는 또 큰 그림을 한번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우리는 개항 이후에 자주적인 근대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운동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래 안 그래? 그림을 좀 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이 자주적인 근대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운동 끝에는 뭐냐? 결국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겨 사실상 을사조약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상 뭐요? 주권을 상실했죠. 그래 안 그래? 이때 외교권을 상실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일본에게 외교권을 상실하게 됐다. 여러 주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빼앗긴 것은 바로 뭐냐? 외교권 상실이다. 아까 우리가 간도 협약 때 얘기했습니다. 1905년에 체결된 을사조약의 근거에서 외교권을 일본이 우리를 대신해서 청과 알겠어요? 외교권을 우리가 뺏겼으니까 일본이 우리를 대신해서 청과 외교적인 조약을 간도 협약을 체결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이 이후에 1905년 이후에 특히 우리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알겠어요? 그런 노력으로서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뭐냐? 애국 계몽 운동이고 또 하나는 항일 의병 투쟁이다. 이 두 가지의 성격이 뭐냐? 애국 계몽 운동은 저 앞에 북학파 실학으로부터 전개되는 개화파의 영향을 받은 일종의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볼까요? 자, 우리는 개항 이후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의 부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야, 우리도 빨리빨리 서양 근대적인 서양 것들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일본과 비스무리하게 서양화, 서구화에 힘쓰자. 근대적인 문화를 받아들이자. 라고 하는 하나의 집단과 안 돼! 우리 전통 기술을 지켜야 돼.
우리의 성리학적 가치관이나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우리의 전통 사상이나 우리의 전통 문화를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알겠어요? 위정척사 사상과 위정척사 운동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 봐봐. 그런데 개화를 하자는 사람들은 실학자 영향을 받았지만 그 중에 급진개화파 이들이 뭐 했어요? 아하 그렇구나. 이들이 급진개화파들이 1884년에 갑신정변을 일으켰죠. 그래 안 그래? 그러나 갑신정변이 실패한 이후 우리의 근대화 운동은 여기서 딱 단절되고 말았다. 그리고 1894년 그죠?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운동으로 이어져 가게 된다. 알겠어요? 그런데 온건개화파는 개화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사입이 가짜다. 말로는 개화를 하자고 주장했지만 결국 이들은 뭐냐? 친청 사대주의자들이 많았다. 그래 안 그래? 친청 사대주의자. 그래서 진정한 급진적인 개화를 하자는 사람들은 갑신정변 이후에 거의 다 도태돼 버리고 결국은 이들이 뭐 했어요? 이들이 갑오개혁을 단행하고, 그래 안 그래? 갑오개혁. 또 갑오개혁 이후에 을미개혁을 단행하고, 그죠? 그리고 결국은 이들이 독립협회로 또 포환회로, 그래서 애국개몽운동까지 이어져 간다라는 점. 다시 강조합니다. 애국개몽운동, 개화사상, 모조리 전부 다 뭐예요? 예,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는다. 기억나세요? 선생님이 힘줘 강조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나야 합니다. 알겠어요? 결국 우리도 그래 스펜서가 주장했던 사회 진화론에 입각해서 우리도 빨리 힘을 길러야 돼. 우리도 빨리 근대화가 돼야 돼. 우리도 힘을 길러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나 저런 나라들처럼 우리도 빨리 근대화를 해야 돼. 힘이 있는 자만 살아남고 힘이 없는 자는 강한 놈의 고기가 된다. 밥이 된다. 이게 바로 뭐야? 약육강식 적자생선으로 놀린 그죠? 예, 사회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제국주의를 뒷받침하고 결국은 뭐냐? 이들이 애국개몽운동을 주도했던 그 독립협회, 알겠어요? 또 그 이후에 등장하는 애국개몽 단체들이 쭉 많이 나타나요. 보세요.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신민회 다 깡그리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합니다. 다 아시겠어요? 이 중에 제일 선배는 누구라고? 독립협회고 독립협회 이외에도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이 중에 제일 중요한 애국개몽단체는 뭘까요? 신민회랍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독립협회의 후신인 헌정연구회, 헌정연구의 그 바톤을 이어받은 대한자강회의 후신인 뭐예요? 대한협회 전부 다 이렇게 애국개몽단체들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정리. 이렇게 우리가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일본한테 1910년 나라를 빼앗길 때까지 우리나라 민족운동의 중요한 흐름 하나는 우리도 빨리 힘을 길러야 돼. 우리도 힘을 길러야 나라를 되찾지. 빨리 공부를 해야 돼. 빨리 경제를 진흥시켜야 돼. 빨리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애국의식을 심어줘야 돼. 근대의식을 심어줘야 돼. 라고 하는 줄기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줄기는 뭐야? 위정척사 운동이죠. 야, 뭔 소리야. 지금 새끼들아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언제 우리가 힘을 기르냐. 힘을 길러서 싸우자고? 안 돼. 지금 강도가 왔으면 우리 새끼들 죽기 전에 우리 물건 뺏기 전에 내가 죽더라도 가장 입장에서 싸워야지. 내가 지금 근육이 없다고 내가 힘이 약하다고 팔굽혀펴기하고 아령하고 힘 길러가지고 강도랑 싸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야. 얼마나 지금 상황이 급하고 엄중한데 언제 공부하고 있냐. 당장 있는 무기를 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적과 싸우자라고 하는 게 바로 뭐야? 예, 의병입니다. 의병.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 두 가지 흐름이 있었다. 이 항일 의병 운동은 위정척사 사상과 위정척사 운동의 바톤을 이어받았다. 오케이? 예, 북학파 실학과 개화 운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애국개몽 운동이 이렇게 이어졌다면 또 한 갈래는 뭐냐? 위정척사 사상과 위정척사 운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의병 흐름이 있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위정척사 운동을 시기별로 전부 다 정리했습니다. 배운 지가 꽤 됐는데 다 기억날까? 60년대는 척화주전론 기억나시죠? 자, 물어보겠어요. 선생님이 척화주전론을 주장했던 사람 두 사람을 대라. 한 사람 누구요? 잘했습니다. 이항로. 또 한 사람 누구요? 기정진. 여러분, 이때가 바로 언제냐? 병인양요 때 아닙니까? 그죠? 1866년 병인양요 때, 그죠? 병인양요 때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왔을 때 저놈들과 싸워야 합니다. 끝까지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합니다. 전하, 절대 화해를 배척하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척화, 화해를 배척하고 전쟁을 하자, 전쟁을 주장하자 이런 얘기예요. 사람 누구라고요? 기정진, 이항로. 오케이, 됐을까?
70년대 넘어가 보세요. 자, 70년대가 되면 신미양요는 1871년이니까 70년대 주된 그 위정척사 운동은 바로 뭐냐? 1876년에 강화도 조약입니다. 이 강화도 조약은 누구 때문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항구를 열어 제끼려고 이제 강제로, 그죠? 무력 시위를 통해서 1875년 운요 사건을 일으키고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그죠? 강압적으로 우리를 강제로 개항시켰잖아요. 여기에 맞서서 뭐라고? 외놈이나 양놈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뭐야? 외양일체론이죠. 기억납니다. 당시 외양일체론을 제시하면서, 예, 오 불가소를 올리면서 절대 우리가 개항을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아예 개항을 하려면 내 목을 자르세요라고 도끼를 놓고 상소를 했던 사람, 도끼 상소를 유명한 누구라고 그랬죠? 최익현. 좋았어요. 잘했어요. 그죠? 그래서 70년대는 외양일체론. 그죠? 80년대는 영남 만인소 사건. 그죠? 영남 만인소 그러면, 예, 이만손과 사람 이름 누구라고? 홍제약을 기억하시라라고 했고요. 그 다음 이제 1895년 90년대가 되면 드디어, 예, 이거 보세요.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바로 뭐냐? 명성황후가 시해당하고, 그죠?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의 칼에 죽음을 당하고, 또 뭐예요? 을미개혁으로 단발령이 내려져서, 야,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내 머리카락을 잘라면 차라리 내 모가지를 잘라라. 이렇게 단발령과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반발해서 을미의병으로. 여러분, 여기까지는 뭐야? 위정척사 운동.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항일의병입니다. 드디어 이제 손에 무기를 들고 우리가 직접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1895년 을미의병. 그 다음에 1905년에, 예, 을사의병. 그죠? 자, 우리가 의병도 좀 볼까요? 1905년에 을사의병. 그죠? 1905년 을사의병, 1907년에 정미의병, 그리고 이제 1895년 을미의병으로부터 을사의병, 정미의병까지 의병이 확산되다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1910년 일본한테 국권을 강탈당한 이후에도 13도 창의군을 조직해서 결국은 나중에 어때? 서울 진공작전을 단행합니다. 알겠어요? 서울 진공작전. 그래서 이 정미의병 때 서울 진공작전이 단행됐는데 결국은 그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왔었지만은 전위부대와 후위부대의 연락이 단절되는 바람에, 알겠어요? 서울을 탈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3도 의군은 어디로 갑니까? 저 멀리 열애주로 떠나죠. 그죠? 그래서 다시 나중에 독립군으로서 또 명맥을 이어간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을사조약을 계기로 해서 을사의병, 군대 예산과 고종 강제 퇴위를 계기로 해서 정미의병, 그리고, 예, 남한 대토벌, 1909년에 남한 대토벌이 있었죠.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을 단행하지만 결국은 우리 의병은 이렇게, 예,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항일 의병 전쟁의 전개 과정을 다시 한번 순서를 잡아보겠습니다. 맨 먼저 을미 의병은 누구 때문에? 명성황후 시해 때문에, 또 뭐 때문에? 단발령 때문에 일어났다. 원인. 알겠죠? 자, 의병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알겠어요? 여러 개의 작은 의병 활동들이 있으니까 이 순서를 잘 알아두고 그 작은 의병 활동들의 원인, 배경이죠. 배경, 원인, 그 다음에 전개 과정, 그리고 결과, 이것을 꼼꼼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뭘 통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우선 큰 흐름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강의를 해드리는 이유는 흐름을 잡아라, 줄거리를 잡아라,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스토리를 집어넣어둬라. 그래야 이 줄거리에다가 이제 잔가지와 이파리를 달아가지고 아주 디테일한 섬세한 시험 문제를 풀어내고 문제 해결력을 갖는 그런 역사가 완성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895년 일입니다. 보수적 유생층이 앞장서고, 자, 이거 잘 봐요. 이 표현. 동학의 자녀 세력들이 여기에 가담했어요. 잠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동학 농민운동 당시에 유생하고 농민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빴죠. 유생 양반들, 그죠? 특히 불량한 유림들을 엄징하라. 알겠어요? 또 횡포한 양반 무리들을 엄징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을 앞에 놓고 다시 어때요? 위정척사 사상으로 무장한 유생이, 야, 우리가 일본 놈들을 상대로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될 때다 하니까 동학 농민운동을 일으켰던 그 농민군의
자녀 세력들도 잔당들도 어때요? 맞아요. 일본이라는 공동적 우리도 동학농민운동 때 일본한테 너무너무 많이 당했어요 하면서 같이 합세해서 한 편이 되더라 이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1905년 이 1905년 을사의병의 배경 뭐 때문에? 을사조약 때문이다. 오케이. 외울 거 없습니다. 이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을사조약에 반발해서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을사의병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는 뭐냐? 전직관리, 양반 유생 뿐만 아니라 변화가 뭐예요? 평민 출신이 의병군으로 합세한 게 아니라 평민 출신도 의병대장이 됐어요. 이때는 뭐냐? 이때는 의병장이 주로 누구라고? 유생 양반들이었는데 이때는 뭐라고요? 의병장이 평민이 있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너무나 유명해서 모르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이름을 보면 거의 이름 자체가 평민적이야. 이름이 뭐냐? 성은 신이요. 이름은 돌석이에요. 외울 필요 있나 없나? 아주 자연스럽게 난 평민의병장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름이. 그래 안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1907년 정미의병은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 예산을 계기로, 알겠어요? 군대 예산 당시 서울시의대 제1년대 1대대장 박성환이 자결했습니다. 이 박성환이 자기 몸을 자기 총으로 쏴서 죽었단 말이야. 박성환의 자결을 알리는 총포소리 한 방이 앞으로 해산된 군대, 이 해산된 군대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신호탄이 됐어요. 야, 내가 목숨을 끊고 비분 관계에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군인으로서 창피해서 못 살겠다면서 목숨을 끊으면서 어때요? 너네들은 전부 다 그 총을, 그 무기를, 그 조직을 가지고 의병에 합류해라. 이렇게 방향을 제시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이제 어때? 평민 출신 의병장, 유생 출신 의병장. 그러니까 나라를 구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힘이 없더라도 곡괭이 자루, 낫, 삽 이런 거 들고 싸우자. 이렇게 해서 싸우던 그들에게 새로운 무기와 해산된 군대가 그 무기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들의 조직과, 알겠죠? 그들의 결속력, 이런 것들이 조직력이 합세함으로써 이제 의병의 전투력이 훨씬 더 높아졌답니다. 그래서 서울시대를 비롯한 해산된 군대가 의병에 합류함으로써 의병의 전투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오케이. 자, 이때부터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렇게 전투력이 향상되자 단순한 의병이 아니라 의병 전쟁 단계로 돌입하게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1909년에 이제 뭡니까? 예, 남한 대토벌이 있게 되는데 이 남한 대토벌로 인해서 국내의 의병 활동은 크게 침체기를 맞이합니다. 대타격을 입었기 때문이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남한 대토벌 이후에 간도, 연해주 이렇게 의병들이 간도나 연해주나 일본 놈들의 손길이 아직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무장 독립군이 돼가지고 앞으로 독립전쟁을 이어갈 주인공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13도 창해군이 결성되고, 왜 13도인지 알죠? 우리가 그 광무개혁 때 전국을 13도로 재편했다고 그랬습니다. 23부에서 13도로 바꿨죠? 그래서 13도 창해군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야. 유생 출신 의병장들이 중심이 돼서 결국은 서울 진공격전을 단행했지만 이때 굉장히 그 문제가 좀 많이 있었어요. 서로 이렇게 의병장끼리 불화가 많았습니다. 홍범도라든지 신돌석이라든지 이렇게 평민 출신 의병장들을 배제시켜버리고, 야, 우리가 양반 중심의 의병장으로서 규합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 의병장 안에서 양반과 상놈의 차별, 이런 차별의식이 때문에 서로 갈등과 불화가 있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래문박 30리 전까지 왔었지만은 전위부대하고 후위부대하고 연결이 불통되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인영인가 하는 의병장이 부모 상당했다고 의병대장이 돌아가 버렸어요. 야, 나 미안하지만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더 이상 못 싸우겠어 하면서 지방으로 내려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그래 안 그래? 이런 여러 가지 의병 내부에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다.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한 대토벌 이후 우리는 결국 의병이 크게 타격을 입고, 그 이후 의병장들은 대개 어디로? 그렇습니다. 간도, 또 연해주 이런 데 가서 독립군으로 활동하게 된다.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그 지도가 쭉 나와 있는데 지도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여드릴 때 이름을 눈에 그냥 한 번만 익히세요. 저 위에 이범윤이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범윤이에요? 이범윤, 아까 뭐라고? 간도 관리사로 활약했던, 기억나세요? 1902년 간도 관리사 이범윤인데 그 이범윤이 의병장으로 나중에 이제 참여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홍범도 나왔습니다. 삼수갑산 아주 유명한 곳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형이
험준한 곳이에요. 그래서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먹을 땐 먹고 보자 이런 말 있잖아. 이게 바로 뭐야? 이 삼수갑산 포수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게 그야말로 호랑이들이 많았고 호랑이 사냥에 나섰던 그런 포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삼수갑산이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지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살기 힘든, 알겠죠? 주거 환경이 아주 열악한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서 이제 홍범도, 차도선 이런 분들이 활약을 했었고 1908년에 서울 진공작전 다시 연대를 좀 알아두실 것 1909년에 남한 대토벌 이전에 서울 진공작전이 있었지만 실패했다. 오케이? 기타 이제 이송, 김덕재, 이인영 아까 나왔었죠. 이인영 그 다음에 신돌석, 평민의병장입니다. 이 두 분이 특별히 평민 출신이라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라요. 신돌석, 홍범도, 이춘영, 이강년, 정용기, 허위가 군사장이었죠. 서울 진공작전 당시에. 그 다음에 이인영이 총대장이었죠. 대장이 돌아가 버렸다고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노은규, 기우만, 최익현 여기 또 나왔죠. 최익현은 언제 활약했던 사람이에요? 예, 최익현은 이거 지금 시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익현은 예, 언제? 을사의병 당시에 봉기를 했던 곳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이 지금 빨간색으로 찍혀 있는 곳은 을미의병이고, 알겠어요? 그 검정색으로 된 것은 을사의병이고, 파란색으로 된 것은 정미의병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공간과 같은 공간이니까 공간과 시간과 인간이 이 지도 안에 구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알겠죠? 지도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의병장들이. 또 뭐가 있어요? 예, 시기가 다 있잖아. 시기를 뭘로 표현해서? 점의 색깔로. 알겠죠? 그리고 지도를 통해서 공간을 표현했으니까 이 지도야말로 시간, 인간, 공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삼간들이 한 판에 다 들어있잖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참고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병에 참여한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모양이죠. 의병장들을. 그래서 총 255명 의병장 가운데, 예, 의병장 중에 유생이나 양반들이 63명으로 제일 많았었고, 그 다음에 농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사병, 개인 군인 소속으로 있었거나, 무직, 직업이 없고, 화적, 도적대 출신이거나, 아까 삼수갑산에서 호랑이 잡던 그런 포수거나, 또는 광산에서 광부로 일했거나, 주사나 서기로 관청에서 일했거나, 아니면 이제 장교거나, 알겠죠? 아니면 상인이거나 군수면장 이렇게 의병장들의 출신 성분을 분석을 해놨어요. 이것도 역시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타 이제 조선 말기 의병들의 모습, 이거 그냥 순수한 의병 모양이죠? 이들이 이런 총을 갖고 활약을 했으니까 상당히 무장을 한 그런 의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이 최응원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람, 이름을 좀 꼭 외워두십시오. 이 최응원은 뭐냐? 최응원은 1910년대까지 국내에서 활약했던 의병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남한 대토벌 이후에도 국내 의병이 완전히 씨가 마르지는 않았다 이거야. 알겠어요? 1910년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도 역시 1910년대까지 활약했던 그런 라스트 의병입니다. 라스트 의병. 마지막 사무라이인가? 일본 영화가 있는데 그 사무라이 영화를 선생님이 참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인가 네덜란드 사람인가 하여간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서양 사람이 사무라이가 돼서 어떤 일본의 제후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마지막에 이제 근대식으로 무장된 대포와 총을 갖고 있는 일본의 근대 군인들에게 옛날 사무라이 편을 들어서 파란 눈에 그 서양인이 라스트 사무라이를 이렇게 활약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의 라스트 의병장 누구라고? 최응언. 이름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딴 얘기하고 결부돼야 여러분들 기억이 오래 남잖아요. 예. 일본에 라스트 사무라이가 있었다면 우리는 뭐야? 우리는 라스트 의병장이 있었다. 오케이. 누구라고? 최응언. 최가 아니고 최입니다. 최응언. 잘 알아두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병에 대한 내용들을 쫙 봤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또 교재를 통해서 우리 의병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애국계모운동을 또 넘어가고 이렇게 겹으로 알겠죠? 한번 내용 정리하고 또 복습하고 다시 또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을 겪어나가면 여러분들이 몇 벌씩 공부하는 셈이 됩니다. 특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강의 중에서도 같은 내용들을 몇 번씩 반복하기 때문에 제발 예 그냥 강의를 틀어놓고 딴짓하거나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하지 말고 강의를 딱 듣기 시작하면 모든 주의를 다 기울여서 또 정성을 기울여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하는 마음으로 알겠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점수 올라가는 것은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뭔가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애국개모운동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